노다지 썰전. 자, 2025년 3분기 실적, 매출 1조 29억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3,014억 원. 셀트리온이 그야말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요, 그냥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2026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신제품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물론 그 화려한 실적 발표에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 반짝이는 숫자 뒤에 가려진 중장기적인 위험 요소들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셀트리온의 지금 이 성장세가 과연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단기 실적에 가려진 잠재적 위험이 더 큰가?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셀트리온의 성장을 질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양적 팽창이 아니고요. 회사의 수익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수익 DNA가 바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요. 이 수익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2025년 3분기 바이오 매출의 절반이 훌쩍 넘는 54%, 금액으로는 5,211억 원이 전부 다 신규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인 2023년만 해도 연간 신규 제품 비중이 26%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60%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비중이 높아진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DNA가 바뀌었다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변화인 거죠? 바로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과거 합병 당시에 63%에 달했던 매출 원가율이요. 최근에 3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370원을 남겼다면 이제는 610원을 남기는 그런 사업 구조로 탈바꿈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추가 수익이 바로 미래 R&D와 미국 시장 공략의 실탄이 되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비용을 아낀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눈부신 성장 목표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축포는 아직 이르다. 인상적인 실적 뒤에 가려진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어떤 불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2026년 매출 목표 5조 원. 이 숫자의 현실성부터 좀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 거의 30% 가까이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잖아요. 특히 2026년은 최근에 인수한 미국 공장의 초기 운영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또 고객사양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매출이 처음으로 반영되는 해라서 이 원가율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건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공장은 단순 관세 회피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과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전략적 의미가 훨씬 큽니다. 인수하자마자 바로 가동이 가능해서 새로운 수익원까지 생긴 셈인데 이걸 비용 문제로만 보는 건 좀 단편적인 시각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인 재무 부담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쟁 환경입니다. 경쟁사인 산도주는 우리보다 케미컬 의약품 비중이 높고 미국 시장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셀트리온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산도주는 전량 위탁 생산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셀트리온 역시 유럽 중심에서 미국 직판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기라고 하셨는데 모든 성장은 과도기를 거치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그 과도기를 통과할 체력과 전략에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 공장과 지금의 신제품 라인업이 바로 그 체력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세 번째 근거는 2027년 이후의 성장 동력 공백 가능성입니다. 키트루다 이후로는 당분간 대형 블록버스터의 특허 만료가 없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현재 보유한 11개 제품으로 2027년까지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준비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정말 초기 단계라 성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에 취해서 이 중장기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죠. 먼저 신제품 라인업.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의 신제품들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개량을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개량이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롭게 본 건 램시마의 350mg 신규 바이알입니다. 이게 그냥 용량만 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선 의료진의 준비 시간을 51%, 관련 비용을 20%나 절감시켜준다고 해요. 바쁜 병원 입장에선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런 디테일이 바로 시장을 바꾸는 힘 아닐까요? 네, 편의성을 개선한 점은 분명 장점이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테키마는 환자가 직접 자가주사할 수 있는 오토인젝터형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편의성에서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거죠. 또 진펜트라와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유플라이마는 경쟁사의 공급 문제를 틈타서 공격적으로 영업하며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신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엔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건 동전의 앞면만 보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제품이 선전하는 동안 이 기존 주력 제품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뒷면도 봐야죠. 예를 들어 램시마, 유럽 일부 고가에서 경쟁사의 공격적인 저가 입찰 때문에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수익성 낮은 수주를 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점유율 하락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건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점유율 숫자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룩시마, 허주마 같은 항암제들은 이 입찰 시장 특성상 매출 등락이 심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말씀하신 진펜트라도 아직은 주 단위 처방량이 늘고 있는 단계지 이제 회사 전체 실적을 견인할 만한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과연 신제품 몇 개의 성과가 기존 제품의 부진을 완벽하게 상쇄하고 나아가 회사 전체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불확실성이 바로 미국 시장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시장이 험난한 전장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라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신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PBM 등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트토보클로, 오셈벨트 같은 신제품들이 벌써 미국 주요 PBM, 즉 보험 약제 관리 기업의 선호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상 이 PBM 목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약을 팔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보험 적용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허들을 넘은 셈이죠. 물론 PBM 등재가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의 본질적인 어려움, 그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깜깜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사보험사들은 데이터를 거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실제 시장 침투율이나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회사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또 국내와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한 매출 차감 항목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네, 흔히 TRX, 그러니까 총 처방 건수 데이터만 보고 성과를 예측하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약값에서 리베이트, 수수료 이런 다양한 항목을 나중에 빼는 복잡한 구조라서요. 처방이 늘어도 실제 회사 통장에 찍히는 돈은 예상과 크게 다를 수 있거든요. 거대 PBM과의 협상 경험을 쌓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과연 셀트리온의 이 직판 영업망이 거대 제약사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놓은 카르텔을 뚫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큰 물음표가 찍힙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죠. 하지만 그 험난한 길을 직접 뚫어야만 진정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의 인플렉트라 펀권을 인수한 것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이를 통해 확보된 보험 네트워크 덕분에
램시마 SC 처방까지 덩달아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너지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R&D 파이프라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래를 보장할 확실한 카드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저는 셀트리온이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단순한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넘어서 신약 개발사로 변모하고 있잖아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나 다중융합 항체 같은 차세대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성공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진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 청사진은 멋지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임상 1상 같은 극초기 단계잖아요. CMET 표적 항암제도 이제 막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당장 2027년 이후의 성장 공백은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R&D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신약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과연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회사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을 10% 중반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5조 원으로 커지면 같은 15%라도 투자할 수 있는 절대 금액은 7,500억 원입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실탄을 미래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미래 성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산은 매출 5조 원이 달성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2027년부터의 공백이 걱정됩니다. 기존 제품의 처방을 늘리거나 타사 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식의 전략은 성장이 아니라 유지에 가깝습니다. 이런 전략만으로 과연 셀트리온이 시장에서 계속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네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셀트리온은 고수익 신제품 중심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이뤘고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향한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우려나 시장의 잡음에 흔들리기보다는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구조적 변화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최종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화려한 실적 뒤에는 미국 시장이라는 높은 벽, 날로 심해지는 경쟁,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의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2026년 매출 5조 원이라는 목표가 신기루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잠재적 위험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 오늘 셀트리온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가지 시선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설전이었습니다.